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글로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현황입니다. 지금 은행권이 2분기 실적 실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죠. 소비자 생산자 지수까지 급등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예상했던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것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했던 좀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할 거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이 4불 이상 급락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예상되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죠.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는데 그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1%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글로벌적으로 긴축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죠. 자, 한국 경제 현황입니다. 외인이 받쳤다. 코스피 물가랑 금리 충격으로 선방했습니다. 근데 선방을 해서 2322선에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결국 수급에 의한 매수인 거죠. 예, 선물을 지켜보면 약간 예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반발 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기대감이 유입된대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닌 것 같다. 자, 빨리만 팔아달라. 4억 낮춰도 안 나간다. 속타는 집주인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뭐 경제 중에서도 주식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해요. 왜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야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있지만 집값 자체는 하락할 일은 없는 거죠. 예, 실제 그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연끌을 했던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이 아니고 한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겠죠. 정리를 하고 싶겠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약간 예상된 현상이었다. 예, 이건 몇 번 언급했었죠. 자, 코스피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려했던 대로 시장이 좀 약한데요. 지금 하지만 이거 어제 잘 안 보이더라 보니까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힘없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역헤드 앤 숄더가 아니고 하락 지속형이 되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약간 양면의 칼입니다. 금방 급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일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사실 예상이 되는 지표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걸 좀 지켜보시죠. 저는 이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는 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 그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죠. 인버스를 통해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움직일 이슈 4가지 중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방 반등할 것 같아요, 현재는. 내일은 6월 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려했던 지표들의 종착지입니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되겠지만 가장 세간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들이 이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가 추세 상승 수단이 이르다. 예, 중국 증시가 현재 좀 강했었죠. 근데 V자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락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냐라고 하면 중국 주식시장은 선진국 대비 선전하겠지만 중국이 선진국인데 5월 초부터 시작된 V자 반등이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해선 안 될 것. 예, 중국을 가지고 있던 어떤 기관 세력이 이제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걸 겁니다. 일단 뭐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커플링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죠. 왜냐면 중국은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걔들은 뭐 제로금리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중이 많이 일어난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에 부동산 헝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좀 딱히 글로벌 이슈랑은 좀 거리가 멀어져 있었죠. 중국 자체는. 자, 강달러 장세지만 저점 매수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캐나다와 스웨덴 투자자들도 지난달 국내 주식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정보죠. 왜냐? 캐나다랑 스웨덴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연기금이 강한 나라죠. 연기금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연기금은 어디에 투자를 하죠? 웬만하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지 않죠. 그래서 높지 않은 그 주식 투자 비중 중에 매수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반대로 좀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스위스랑 노르웨이, 뭐 이거 아시다시피 큰 부호들이 있는 나라죠. 얘들도 섣불리 투자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미국이랑 일본이죠. 일단은 저런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 매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점대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몰빵하지는 않겠죠. 분할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보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CPI 충격 속 두 결과 해석하며 제한적 하락세 보일 것. 이제 하락이 좀 끝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해당 분위기를 인식한 일부 기관은 CPI가 9%대 수치 기반 설정했던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거 환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율이 올라갈 거다에 롱 포지션을 했던 애들이 이제 청산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롱스탑 및 상단 내고 물량 등의 금일 환율 하락 압력 우위 예상, 뭐 말 되게 어렵게 하죠. 한마디로 그 환율 자체가 상승할 거라고 베팅했던 애들이 이제 생각했던 만큼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겁니다. 이제 익절을 한다는 거겠죠. 익절을 하고 이제 좀 물량이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하는 애들은 저게 문제예요. 니들은 몰라야 돼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발표됐죠. 슬럼프 30%가 떨어졌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 리세션 리스크 라이즈라고 하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1.1% 정도 떨어지고 있다. 왜냐? 모건 스탠리 이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건. 네. 여기네, 바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의 강한 섹터는 이라는 건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 인상 기간에는 단순하게 헬스케어, 바이오죠. 에너지 관련주. 제가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던 게 그 한국전력이랑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저희 집 사장님께서는 SOL 이런 걸 가지고 있죠. 필수 소비재, 이거는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것들이 되겠죠. 걔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같이 올리는 주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영향을 안 받아요. 제가 예전에 맨날 그 붙여드렸잖아요. 뭐 식당이나 아무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러 식당에 가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올립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니들이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뭐 아이스크림 가게, 식당 같은 걸 보면 항상 그런 게 붙어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만큼 인상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올려버리죠. 왜냐하면 올릴 수 있는 찬스거든요. 이게 무적의 방패잖아요. 원자재 가격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올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 안 먹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원자재 올랐으니까 라고 감내하면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요. 원자재 가격이 5% 올라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고통을 같이 감수하기 위해 4%밖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냥 올려버립니다. 아무튼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로 샜는데 그런 정가에 대한 힘이 발휘되는 섹터죠. 필수 소비재.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 발생하면 쟤들은 괜찮더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섹터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어떤 종목이다라고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많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계속 상승하고 있죠. 2010년부터 보시면 계속 상승했습니다. 몇 배나?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했죠. 4배 상승했다. 12년 동안 4배 상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급등주를 좋아하죠.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배당 종목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외국인 기관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배당주는. 근데 이 고배당주들이 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급락합니다.
이 종목 자체가 엄청 강한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때는 코로나 때 급락이니까 바로 복구하잖아요. 그 뒤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급락한다? 이거는 놀랄 노짠 거죠. 예,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누가 던지고 있냐? 외국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들이 맥쿼리 인프라를 미친 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인상하니까요. 예, 배당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배당주를 빼고 차라리 예금하는 게 낫겠죠, 걔들은. 그런 개념입니다. 뭐 그렇다고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사겠죠. 아무튼 최근에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가는 걸 보면 아,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이런 곳에서 보이는구나를 좀 느껴보시라고 공유를 드립니다. 예, 맥쿼리 인프라가 하락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예, 이거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바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아씨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야지라고 맥쿼리 인프라를 사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를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한국전력, 바이오로직스, 시즌, 뭐 바이오 종목들 시작해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못했네요, 이거.